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황준호의 월드 리뷰. 오늘은 성탄 특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2013년을 결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 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지난 4월 국민TV 라디오 개국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 황준호의 월드 리뷰를 담당해온 외신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한 해를 정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뵙겠죠? 예. 네. 자주 나와야죠. 네, 국민TV 매일 나와야죠. 뉴스 PD 황준호 기자가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 각 이슈들 세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예. 제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예, 제가 크게 두 덩어리로, 두 부로 나눴는데요. 네. 그 일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2013년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네. 우선 북한 내부의 변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지난 12월 12일에 있었던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정세로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그 이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있었고요. 또 그 여파로 발생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또 동북아 뉴스로는 동북아의 현상 변경을 원하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네. 그것과 미중일의 신경전 이거를 짚어봐야 되겠고요. 네. 일본 아베 내각의 우경화 혹은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 쪽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연말이 되면서 국제사회 각종 매체에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할 때 1위 자리를 다투는 주인공이 전직 CIA 계약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하고 네. 교황 프란시스코인데요. 스노든의 미국 국가안보국 문서 폭로 문제 그리고 교황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교황의 모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경제국의 불안, 미국의 셧다운 사태, 이집트 쿠데타, 이란의 새 정부 출범, 시리아의 화학무기 문제 이런 것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사라져간 인물 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분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네.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처 전 영국 총리 이런 분들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장성택 처형 사건부터 살펴볼까요? 예, 장성택 처형은 가장 최신의 사건이기 때문에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를 했다. 이런 이유로 숙청이 됐고 네. 4일 만에 처형된 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2009년 초에 후계자로 내정된 후부터 올해 말까지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김정은 체제가 안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게 장성택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각이 맡아야 되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입김을 많이 불어넣었고 네. 또 자기 사람들을 여기저기에 많이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속상이라는 게 누군가 힘을 많이 쓰고 전횡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불만 세력들이 뭉치게 되는 건데요. 북한도 역시 그런 게 통해서 결국 장성택을 쓰러뜨리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자, 그럼 장성택이 없는 북한의 현재 어떻습니까? 장성택을 규정하는 말은 중국통이다. 또 온건개혁 성향이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잘 안 될 거고 또 경제 개혁이 더 더뎌질 거다. 이런 논리가로 이어지고 그런 식의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장성택 한 사람만을 매개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작은 집단, 무슨 유격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 경제는 내각에서 장성택보다 오히려
개혁 지향이 더 강한 박봉주 총리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논리로 북한의 미래를 전망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네.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보죠. 예. 3차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그 이후의 한반도 상황 어땠습니까? 2월 12일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네. 그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하는 최고 수뇌부들의 자리에 그때부터 이미 장성택이 배제됐다 이런 정보가 있었으니까 사실 장성택 처형 12월 달에 있었던 얘기랑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경제나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핵실험을 안 했으면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장성택이 그런 결정 자리에 배제됐고 그때 나왔던 갈등, 그때서부터 이미 보였던 갈등이 12월 장성택 처형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쨌든 그 북한의 핵실험 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7일에 2094 대북 결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또 그 와중에 3월 초부터 한미합동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면서 네.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전쟁 분위기에 휩싸였었습니다. 네. 그때 서로의 말과 행동이 점점 거칠어지는 예. 전형적인 긴장 고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합동훈련이 3월 초에 시작되면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고 또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 훈련을 공개하고 핵잠수함을 부산항에 보내면서 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경의 초강경으로 맞섰던 게 3월의 위험한 정세였습니다. 또 3월 28일에는 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B-2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했고요. 또 다음 날에는 김정은이 직접 등장해서 미국 본토 타격 계획 이런 문구가 써 있는 지도를 공개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네. 이 당시 상황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누가 위기를 시작했고 또 누가 가열시켰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이게 대해서도 사실 그걸 가르는 게 어렵고 설랑설레가 많은데요. 일단 분명한 거는 그 위기 상황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3월 이후부터 한미합동훈련 이후부터는 미국이 어떤 행동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리액티브, 그러니까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흐름이 형성됐다는 게 연세대 문정인 교수 이런 분들의 당시 분석이었습니다. 네. 가장 위험했던 시기라고 하면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올해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언론들이 대개 3월에서 5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3월 말이 가장 뜨거웠고 4월 6일에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원래 시험 발사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연기하면서 일단 위기 상황이 한풀 꺾였고 4월 중순에 캐리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 방문 이거를 거치면서 많이 안정이 돼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한 달쯤 뒤에 5월 22일에 북한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예. 사실상 그 3개월, 2개월 반 정도의 위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에 이어진 것이 예. 개성공단 중단 사태였죠. 그렇습니다. 북미가 직접 대결하던 상황이 4월 초순을 지나면서 이제 남북 대결 상황으로 좀 틀어졌는데요. 그 중심에는 개성공단이 있었습니다. 김광진 국방장관이 4월 3일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군사행동도 군사조치도 고려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북한이 반발하고 그러면서 사태가 시작됐는데 북한이 4월 9일부터 노동자들의 출근을 안 시켰고요. 네. 또 한 달 조금 못 되게 5월 3일에는 개성에 남아있던 남측 인원들이 모두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이 그때부터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이 지난 후에 8월 14일에 남한과 북한이 정상화, 개성공단 정상화를 합의할 때까지 약 5개월 정도 공단이 완전히 중단됐었고 우리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남북 관계 중요한 뉴스들 정리해 주실까요?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수석 대표의 경문제로 무산된 일이 있었고요. 네.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합의했는데 그래서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선발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그게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9월 말 이후로는 개성공단 빼고는 남북 관계가 사실상 없는 이명박 정부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갔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대북 강경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강경이냐 온건이냐 이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북한 문제에 대한 철학이나 방향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북한이란 이슈는 다만 국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쓰일 뿐이지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웠던 어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었다는 게 지난 1년을 통해서 입증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북한의 핵 능력이 더 커진 거죠? 예, 핵 능력은 이제 미국하고 같이 좀 봐야 되는데 네. 올해는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의 첫 해인데요.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 케리가 국무장관이 되면서 약간의 기대가 있었고 또 육자회담을 해보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미국 정부하고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불신 이게 너무 심해서 오바마 일기 때 전략적 인내 이게 사실 말은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사실상 북핵을 방치하는 건데요. 그런 거를 수정하기가 힘든 상태고 지금도 또 장성택 처형 후에 미국 내에서 대북 비난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그나마 있던 대화의 동력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그러면 한국이라도 좀 의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11월 6일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북핵 협의를 할 때를 보면 오히려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핵의 능력은 날로 커지고 있고 해결 의사가 있는 데는 사실상 중국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중국 얘기 나온 김에 동북아로 시야를 좀 넓혀보죠. 중국의 이른바 5세대 지도부 시진핑 리커창 체제. 올해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아베가 다시 총리가 되면서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화평굴기, 중국의 화평굴기, 평화롭게 일어서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2인자가 된 중국의 자신감, 네. 또 그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 이런 것들로 공격적인 구구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크게 부딪혔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이 거의 1년 내내 있었고요. 또 11월에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그런 미중 간의 갈등, 거기에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 거기에 미국까지 가세한 그런 것들이 절정에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베 우경화 행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아베가 출발 초반에는 아주 산뜻한 출발을 했었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의 경제 살리기 여기에 집중하는 걸 보고 국제사회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들까지도 2006년에서 7년 첫 번째 총리를 할 때 그런 이념적인 모습만 보였던 그런 아베가 아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경제 성적표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올 초반에. 그런데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다시 과거의 아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경화 3종 세트라는 것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같이 자기들도 싸운다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또 알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킨 것. 그게 두 번째.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만드는 게 우경화의 3종 세트라고 하는데요. 집단적 자위권 하나만 아직 못한 상태이고 나머지 두 개는 다 이뤘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동북아에서만큼은 일본이 미국이 해왔던 과거의 역할을 일부를 좀 일본이 해줬으면 하는 미국이 아베 배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미국의 지원을 밑거름으로 해서 폭주하는 아베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일반 국제 분야의 2013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앞서서 스노든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 이 두 분이 올해 인물 분야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두 분 중에 한 명을 꼽으면 누구죠? 우리 황 기자 입장에서는? 예, 제 입장에서는 뭐 다 훌륭한 분들인데 네. 저는 스노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반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가 담긴 문서를 스노든이 폭로했는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이 스노든 문서를 가지고 쓴 기사를 보면은 미국인 여행자가 서울 거리를 걸을 때 그때 이제 스쳐 지나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통신도 미국 국가안보국이 다 체크할 수 있다 해왔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쓰는 이메일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는데요. 감시하고 또 지켜볼 수 있는데 스노든 때문에 그런 실태를 알게 됐고 또 그런 시스템을 거부해야 되는 그런 근거를 스노든이 줬으니까 아주 역사적인 내부 고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중요성에 비해 보면은 우리 언론에는 그리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언론들은 대개 이제 미국이 브라질 대통령이나 뭐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전화를 감청했다, 뭐 이런 것 같은 사실 우리 일상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런 시민들의 사생활 감시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외국 언론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그 토픽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스노든 목록이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네.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1년 내내 집중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런 진통 끝에 지난주 금요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 방식을 개혁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뜻 보면 뭐 성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나 정치와 무관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조명을 받은 변이 컸는데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박근혜 정부의 퇴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이런 것들을 주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수 쪽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공격을 했는데 바로 하필 그때 공교롭게 교황이 가톨릭 신자들은 정치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었습니다. 뭐 그런 정치적인 발언 말고도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의 독재가 문제다라는 발언이라거나 아니면은 경제 상층부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나 대기업들이 잘 돼야지 하층부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소위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이론,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라는 발언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하고 맞물리면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프란치스코라는 교황 명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3월에 교황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프란치스코라는 교황 명을 선택했습니다. 교황은 자기가 평소에 존경해 왔거나 닮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본인 스스로 교황명을 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은 12세기 이탈리아 출신인데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전쟁포로 또 뭐 투병 생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인의 반열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 교황이 악성 종양 환자를 껴안는 장면이라든지 또 뭐 어린이들에 대해서 세종식을 해주는 장면 그리고 수용소에 있는 난민들의 처우 문제를 얘기하면서 무관심의 세계화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교황명을 상당히 제대로 고르지 않았나 싶고 왜 그런 이름을 택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 경제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런 이른바 출구 전략 예,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거는 미국 경제 이슈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의 중요한 문제라서 올해의 뉴스로 뽑아봤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그동안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에다가 달러를 푸는 정책을 양적 완화 이걸 계속 해왔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달러를 살포해왔습니다. 그거를 내년 2014년 1월부터 조금씩 줄이기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끝낸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양적 완화를 줄이게 된 건데요. 이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신흥 경제 국가들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신흥국들의 경제에 왜 영향을 주는 거죠? 예, 미국에서 양적 완화로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고 그래서 그 돈들이 신흥국들로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를 줄이고 끝내면 신흥국들로 간 돈이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경우에 신흥국들의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 여름에 연준이 양적 완화 얘기를 살짝 했었을 때 했더니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또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큰 변동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이런 양적 완화를 줄이게 되면 그런 세 나라에다가 터키,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취약 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충격을 버틸 수 있는 경제의 기초 체력 이게 실험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한두 나라도 크게 흔들린다면은 다른 나라로까지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업무 중지 예. 이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있으면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서 연방정부의 2014 회계년도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16일 동안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1995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또 그리고 나서 좀 잠시 후에 정부의 채무한도 재조정 협상 이게 난항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채무불이행 위기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디폴트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셧다운도 금방 끝났지만 얼마 전에는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정치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세계 경제에 얼마나 위험한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이 문제 역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셧다운은 조금 미국의 문제라고 볼 수 있었지만 미국의 그 디폴트에 빠지는 문제, 그렇게 실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아주 컸을 일이었습니다. 네.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인 티파티 세력이 너무 비타협적으로 정부를 몰아붙이면서 그런 사태까지 갔었는데요. 그러면서 공화당의 내분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공화당 지도부가 아주 공개적으로 티파티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당파성이 점점 더 짙어지면서 나타난 어떤 극단적인 투쟁 양상인데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깃발만 꽂으면 되는 지역구가 많아지는 쪽으로 그런 선거구를 의회에서 조정하면서 당파적 선명성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자, 아프리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재작년이었죠. 아랍의 봄 때 30년 독재를 무너뜨렸던 이집트. 올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른바 반동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더군요. 예, 이슬람주의자인 무르시가 작년에 대통령이 됐었는데 1년 만인 지난 7월 3일에 군부가 무르시를 강제로 축출했습니다. 그 후로 무르시 지지 시위대를 또 군과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1000명 이상이 숨지는 그런 참사가 있었고 혼란 상황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 1년 동안에도 물론 반정부 시위가 많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부가 그거를 빌미로 해서 쿠데타를 한 건데요. 아무리 반정부 시위가 있었더라도 무르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고 그때 무슨 어떤 정보기관의 도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집트 최대 기득권 세력인 군부한테서 쫓겨난 거는 완벽한 의미의 쿠데타였습니다. 네. 미국, 그러니까 이집트 하면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 아닙니까? 예. 미국의 반응이 좀 문제였죠. 예, 쿠데타가 분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거를 쿠데타로 규정하는데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지난 11월에 캐리 국무장관이 이집트에 가서 우리는 이집트의 파트너다. 앞으로 민주주의를 향해 같이 나아가자. 뭐 이런 좀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한테 민주주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게 그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중잣대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또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란의 새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지난 여름이었죠. 예. 네. 이란 상황 어땠습니까? 지난 8월에 하산 로한이라는 온건 개혁파로 분류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지 뉴요커는 연말 결산 기사에서 로하니의 취임을 세계 정치 지형을 바꾼 최고의 움직임 1위로 뽑았는데요. 9월 유엔 총회 뉴욕에 있었던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교 행보를 보여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많이 모았고요. 11월 24일에는 결국 극적으로 핵 협상을 타결하고 또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것을 성공한 것을 뉴요커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레 하메네이도 로하니 대통령한테 협상의 전권을 사실상 줬습니다. 네. 물론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만 아직 핵 문제, 이란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과제가 좀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이란 대통령하고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 두 사람만큼은 해결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지만 강경파들이 발목을 잡는 문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냐,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최대 걸림돌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미국 내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해 공작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오바마가 사실 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프랑스를 움직이는 전략도 11월 핵협상 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란에 있는 강경파들도 문제인데요. 로하니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이것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 그러니까 그게 고농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5%의 저농축이라도 농축할 권한만큼은 가지려고 하는 게 그 이란의 최조선의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그 11월의 합의사항은 일단은 지켜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 6개월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 중동의 또 시리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리아 내전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얽히고 설키고 아주 복잡하게 있어서 군사적 개입을 여러 나라가 다 꺼려합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 지 33개월이 되면서 12월 초에
사망자가 1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아직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수백 명을 죽였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일이 올해에서는 가장 큰 일이었는데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이 속으로는 군사 개입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정해놓은 금지선 레드라인을 넘은 거기 때문에 그 화학무기 사용이 그래서 군사 공격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가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미국이 군사 개입을 안 하게 됐고 시리아 정부는 그 화학무기 폐기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학무기 금지 기구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이제 올해 유명을 달리한 전 세계적인 인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최근에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운명했고요. 예.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리고 대처 전 영국 총리 이렇게 세 분을 황 기자께서 꼽았는데요. 예, 만델라 전 대통령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추앙받았는데 연결식장에서 반세기 동안의 앙숙이었던 미국과 쿠바의 대통령들이 국가 정상들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만델라는 죽어서도 화해의 장을 마련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델라라는 사람이 뭐 단지 화합, 평화 이런 것만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행태라든지 또 미국 내의 인종주의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했었고 또 뭐 보편적이고 다수의 명성 이런 것들만 추구한 게 아니라 상당히 당파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후에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사회주의 혁명, 21세기형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걸 부르짖으면서 중남미 반미 정부의 대표주자가 됐었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반미의 기수가 하나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두 분은 뭐라고 할까요? 좀 진보적인 인사, 우리 사회에서 용어를 대체로 하면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보수적인 인물로는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있죠. 예. 4월에 사망했던가요? 예, 4월입니다. 1979년부터 90년까지 11년 동안 영국 총리로 재임하면서 민영화, 요즘에는 사형화라고 부르려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형화, 사유화, 또 복지의 지출 삭감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인물입니다. 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 같이 신보수주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타협보다는 투쟁을 선호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대처 사후에 대처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런 칼럼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공인이 죽었을 때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주제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걸 단일 주제로 썼던 칼럼을 본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랄한 영국의 그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판을 했었고요. 뭐 켄 로치 영화 감독은 그런 말도 했었죠. 대처 장례식도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영방송 BBC는 대처에 대해서 스트리트 파이팅 레이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랑받거나 증오를 받았지만 절대 무시의 대상이 아니었다. 또 언제나 나라를 분열시켰다. 타협을 증오했다. 이런 평가를 BBC가 내렸습니다. 네. 그 대처 전 총리의 투쟁이라는 것이 노조와의 투쟁이었다고 해도 그리 무리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1984년에 탄광노조를 탈업한 일, 이거는 역사에 남는 일인데요. 이게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와 뮤지컬 이런 것들에 거기에 당시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철도노조 문제 그것도 역시 공공부분, 탄광과 비슷한 공공부분 노조인데 그거랑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일화랄까 이런 걸 말씀드리자면은 뮤지컬 빌리 엘리엇에 보면은 그 당시 투쟁하던 탄광 노동자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어쨌든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세처는 이제 마가렛 대처의 영국식 발음인데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세처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가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대처 총리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는 날이 하루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 그렇게 신랄한 역사로 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올해를 좀 정리하는 하나의 일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철도노조 파업과 오버랩을 시킨 것 같은데요. 예. 중앙일보가 오늘
지금 소개해 주신 1984년 탄광노조 탄압 이 사건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군요. 그리고 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최연애 사장을 철도노조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뭐 8,000명 이상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고 있고 이런 최연애 사장을 대처에 비유를 하면서 뭐 당신 감동적이다. 앞으로 더 잘해라. 이런 일종의 지침 같은 것을 내리고요. 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빌리 엘리엇 영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탄광투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은 갑자기 황준호의 영화 쉐킷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2013년 대한민국의 지금을 국제뉴스를 정리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황준호 기자 잘 들었고요. 내년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